한국 헌정사에서 법원은 스스로를 마지막 중립지대라 칭해왔다. 정파가 교차하는 의회, 현실 이해가 얽히는 행정부와 달리 사법부는 오로지 법원에 귀 기울이는 침묵의 공간이라는 신화를 품었다. 그러나 2025년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보여 준 단숨의 속도와 생중계 연출은 수술대의 심장 박동을 대형 스크린에 투영하듯 그 신화를 산산이 부쉈다. 상고장 접수 9일 만에 전원합의체 심리에 붙여져 두 번의 합의 뒤 선고까지 달린 사건. 수백 조 기록을 검토하며 몇 달을 소요하는 관행과 비교하면 절차를 스킵했다는 표현조차 부족하다. 정치 일정과 맞물린 이 기이한 속도는 비판 언론으로 하여금 사법 쿠데타라는 낱말을 꺼내게 했다. 문제는 파장의 방향과 시점이다. 남은 한 달의 대선을 직격한 시점과 야권 후보 발언을 허위로 재규정한 결론도 축이 완벽히 겹쳤기 때문이다. 이를 관철한 주체는 로스쿨 연수원 검찰 대법관으로 이어지는 폐쇄적 사다리다. 우리는 삼권 분립을 외치지만 그 사다리를 용접하는 힘 네트워크를 좀처럼 논의하지 않는다. 하트의 규칙의 규칙, 푸코의 지식 권력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사건 선택은 이미 법정의 의미를 재편했다. 그 순간 법정은 진실을 탐구하는 무대가 아니라 정치 진실을 인증하는 스튜디오로 변모했다. 일렬로 앉은 대법관들의 침묵은 근대 공개 처벌 대신 현대 권력이 채택한 새로운 의식이다. 사법 엘리트는 정치인을 만난 적 없다고 항변할지 모른다. 그러나 선택 속도 기호화가 하나로 움직일 때 그 자체가 정치 참여다. 이어지는 효과는 두 겹이다. 언론은 결정을 상식으로 봉인하고 유권자는 유죄 아닌 유죄의 혼란 속에서 자기 검열을 학습한다. 결국 절차의 속도를 무기로 삼는 순간 법은 중립적 언어를 입어도 정치적 액터로 재등장한다. 우리는 사건 기록을 정독하고 속도를 질문하며 법의 정치 효과를 검증해야 한다. 그 비판적 응시야말로 길들여진 권리를 해방시키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그럼 사법 엘리트의 정치 참여 메커니즘은 어떻게 작동되는지 살펴보자. 첫째, 사건을 고르는 손선택이라는 이름의 자맹이다. 3만 건이 넘는 상고 사건 속에서 어떤 한 건이 전원합의체의 회의 테이블에 오른다는 것은 마치 허공에 흩뿌린 모래 한 알이 정교하게 꿰인 바늘귀를 통과하는 일과도 같다. 법원은 그 과업을 배당이라 부르지만 실상은 숨겨진 안테나의 작업이다. 사회적 주목도가 높은 사안, 정치적 기류를 뒤흔드는 소재, 그리고 판례 지형을 갈아엎을 만한 절제된 폭발력이 세 조건이 겹칠 때 사건은 조용히 붉은 딱지가 붙는다. 우리는 흔히 판결문의 문장으로 정의를 논하지만 정작 정의가 어떤 사건에서 처음 말을 꺼낼 것인지는 비선출 엘리트들이 움켜쥔 권한 안에서 결정된다. 눈에 띄지 않는 선택권은 그래서 더 큰 정치다. 그것이 행사되지 않았다면 한 후보의 운명은 항소심 판결문에 고의 접혀 보관되었을 것이다. 둘째, 속도와 타이밍의 미술식에 태엽을 돌려 맞춘 법의 심장 박동이다. 보통의 형사 대법 심리는 수개월이 걸린다. 기록 열람, 보고서 작성, 합의 일정 조율, 공개 변론 여부 검토. 그런데 이 사안은 하루 만에 사전 검토가 끝나고 단 이틀 간격으로 두 번의 합의를 거쳤다. 그리고 선거일을 정확히 한 달 남겨둔 날 카메라가 설치된 대심정에 판결문이 올라섰다. 여기서 우리는 결과보다 속도에 새겨진 서명을 읽어야 한다. 법률가들은 흔히 진실의 발견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 진실이 너무 빠르게 완성되면 오히려 과정은 투명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는 속도가 과정 자체를 지워버렸다. 시간표는 스스로 말한다. 나는 판결이라기보다 기획된 이벤트다. 속도가 정의의 적인지 혹은 정의를 앞세운 정치의 동력인지 묻는 일은 결국 시민의 몫으로 남았다. 셋째,
의식의 무대말보다 장면이 먼저 기억되는 날. 대법관 12명이 검은 법복을 맞춰 입고 반다령 책상 뒤에 질서정연히 앉는다. 의전팀은 카메라 앵글을 섬세하게 세공해 화면 안에 법봉과 국장이 동시에 잡히도록 배치한다. 그리고 주심이 천천히 입을 여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판결을 보고 있지 않다. 그것은 치열한 논리의 결론이라기보다 권력이 스스로를 기념하는 퍼포먼스다. 근대의 광장형 단두대가 피와 고함으로 권위를 구축했다며 21세기의 법정은 클로즈업된 얼굴과 재판장의 목소리 높낮이로 권위를 재현한다. 공개성은 투명성을 의미하는 듯 보이지만 실은 공포의 형식을 바꾼 위계의 언어다. 카메라가 돌아가는 30여 분 동안 법은 민주적 토론장이 아니라 일방향 설교의 전당이 되며 시민은 관객석에 앉아 박자를 맞춘다. 의식은 끝났어도 장면은 남는다. 판결문의 효력보다 장면의 인상이 길다. 그리고 그 인상은 함부로 경계선을 넘지 말라는 무언의 교훈으로 시민의 기억에 새겨진다. 이렇게 사건의 선택, 속도의 설계, 그리고 의식의 연출이 하나의 연쇄를 이룰 때 법은 중립적 재판관이 아닌 연출가로 변모한다. 그 연출가는 판결문 아래 숨은 무대 지시를 따라 정치적 질서를 조율하고 카메라 너머의 시민에게 규율의 메시지를 속삭인다. 중요한 것은 이 삼중의 장치가 만들어내는 효과가 단순히 한 명의 후보자를 넘어 민주적 상상력을 재단한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주제와 속도, 그리고 기억해야 할 장면은 이미 정해져 있다. 사법 엘리트가 던진 이 침묵의 문장을 해독하지 못한다면 시민의 권리는 서서히 축소되어 갈 것이다. 그러므로 길은 하나뿐이다. 우리는 판결의 결론뿐 아니라 선택과 속도와 의식을 질문해야 한다. 어떤 사건이 어떤 손에 의해 어떤 시계반을 위해서 어떤 무대 장치로 재현되는가를 묻는 그 질문이야말로 길들이기에 맞서는 시민적 불복종의 첫 단추다. 그렇다면 이제 권력과 엘리트 네트워크 작동법에 대해서 살펴보자. 사법 엘리트가 형성되는 길목에는 흔히 능력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다. 하지만 간판을 들추면 그 배면에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세 개의 기어가 보인다. 첫 번째 기어는 학력이다. 서울대 입학정원의 극소수만 올라서는 그 계단은 오랫동안 한국 사회의 최고 브랜드였다. 두 번째 기어는 출신 지역이다. 통계를 들여다보면 수도권, 특히 강남 목동과 천 라인의 고교 출신이 유독 두드러진다. 세 번째 기어는 재직 경로다. 서울대 로스쿨 논문실에서 사법연수원 12기로 이어지는 빠른 번호는 검찰 특수부, 기획재정부 파견,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 권력의 심장부와 맞닿은 실습장을 무난히 통과한다. 그 가운데 능숙하게 한두 번 검찰법무 장관의 법무실장 자리를 거치며 대법관 추천 후보군에 자연스레 이름이 올라간다. 결국 세 기어가 함께 돌 때 만들어지는 것은 독점적 이동 통로다. 기어는 이음새가 맞을 때 튕김없이 회전하듯 엘리트의 사다리 역시 같은 학교, 같은 동네, 같은 직로를 공유해야 매끄럽게 오른다. 이 사다리는 사법부라는 울타리를 넘고 곧장 행정부, 입법부, 보수, 경제지, 사설란까지 뻗어 있다. 고위 공무원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누구와 누구가 예전 무슨 회 회장과 총무였는지에 관한 에피소드가 돌고, 주요 경제지 편집국 회의에서는 무슨 대법관님 쪽에 확인했더니라는 전언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 그런 관계망이 빚어내는 비공식 통로는 수면 아래 한강의 물길처럼 굴곡과 암초를 피하며 정보를 실어 나른다. 표면에는 아무 자국도 남지 않지만 그 흐름을 따라 사법부의 속기록 일부가 보수 여당의 전략회의에, 또 일부는 특정 언론사의 익명 고위 관계자 멘트로 옮겨다 붙는다. 5월 1일 판결 직후가 바로 그 증언이다. 같은 날 밤 보수지 일면과 주요 포털 헤드라인에는 일제히 상식적 결정 유죄 확정과 같다가 떠올랐다.
마치 합주를 준비한 악단처럼 제목과 부제목, 심지어 괄호 속 단서까지 일정한 리듬을 타고 반복됐다. 촘스키가 동해 제조라 불렀던 메커니즘이 이렇게 작동한다. 법원이 진실의 낙인을 찍는 순간, 언론은 인쇄공장을 24시간 불가동해 그 진실의 복사본을 쏟아낸다. 다음 순서는 여당 브리핑이다. 사법부의 현명한 판결을 존중한다는 상투적인 논평이지만 그 타이밍이 여론 곡선을 잡아 끌어당긴다. 시민은 법적 사실과 정치적 해석을 분리해 파악하기 어렵다. 화면 속 무표정한 대법관의 얼굴이 떠오르는가 하면 포털탑 기사 스크롤 아래로 후보 교체론이 현실화라는 패널 자막이 달린다. 이 모든 과정은 조직화된 침묵을 통해 완성된다. 누군가가 이렇게 보도해달라고 명령한 기록도, 전화를 한 통 걸었다는 증빙도 없다. 대신 오랜 세월 같은 기숙사, 같은 골프장, 같은 동창회에서 축적한 신호 체계가 있다. 판결문의 어투 하나만으로도 정치권에 던지는 암호를 읽어내는 사이, 언론은 서둘러 상식이라는 옷을 입힌다. 상식은 독자에게 일종의 면죄부다. 복잡한 판결문을 뜯어 읽지 않아도 이미 상식적이라 규정된 결론을 받아들이면 된다는 심리적 면허증이 발급된다. 그리하여 시민은 사법부와 언론 두 개의 기둥이 연결한 아치 아래에서 이성적 동해 대신 반사적 동해를 학습한다. 권력은 여기서 길들이기를 완성한다. 사법 엘리트가 던진 단어를 언론이 확대경으로 비춰주고 거기에 상식이라는 라벨을 붙이면 시민은 감식 작업을 포기한 채 그 프레임을 내면화한다. 동해 제조의 핵심은 강압이 아니라 자동화다. 시민 사이를 돌며 도장을 찍는 것은 외압이 아니라 당연하지 않은가 하는 자기 질문의 생략이다. 결국 사다리를 오르는 사람들의 발걸음과 언론의 헤드라인 편집, 그리고 여당 대변인의 브리핑까지 이 셋은 서로를 비추는 거울이면서 확대경이다. 그 거울과 확대경이 만들어낸 굴절된 상이 국민 인식의 표면에 오래 남을수록 사법 엘리트는 더욱 굳건해지고 시민의 비판 근육은 점점 이완된다. 그러니 고요한 문장들로 이 결론을 새기고 싶다. 권력이 가장 강력해지는 순간은 폭력을 휘두를 때가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질문을 멈출 때이다. 그렇다면 이제 이들이 어떻게 시민의 권리 침해를 하는지를 살펴보자. 첫째, 표현의 자유가 맞닥뜨린 침묵의 벽. 선거철마다 우리는 후보자들의 언어를 통해 미래의 밑그림을 상상한다. 그 언어에는 과장도, 은유도, 때로는 격정적 단언도 섞인다. 정치란 원래 해석과 수사를 무기로 삼는 무대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후적 사법심사가 허위라는 낙인을 찍는 순간 언어는 갑자기 실험실 샘플처럼 냉동된다. 항소심이 의견 표명 영역이라 여겼던 문장이 대법원의 손에 들어가자마자 사실 적시로 바뀌고 고지어 허위로 재단된 그 전화는 경계선 하나를 뒤틀었다. 이제 후보들은 연설문 초안을 넘길 때마다 이 표현이 형사처벌로 귀결되지 않을까라는 불안을 먼저 체크리스트에 올린다. 급가속 정치 현안은 둔중한 법적 잣대 앞으로 소환되고 생기 넘치던 토론장은 빈혈에 걸린다. 언어가 생존하려면 뒤노는 공간이 필요하지만 사법적 낙인 시스템은 그 공간을 필터로 덮는다. 결국 남는 것 말해도 되는 것의 반복, 그리고 귀에 익을수록 무감각해지는 공허한 레토릭뿐이다. 둘째, 선거권과 비선거권이 겪는 가느다란 침식. 법정에서 확정 판결이 내려지기도 전에 방송 자막은 후보 교체 네 글자를 현란하게 전멸시켰다. 카메라는 지지자들의 표정을 실시간으로 잡아내며 법적 리스크라는 굵은 레터링을 얹었다. 표면에는 아무 변화가 없었다. 투표소는 예정대로 문을 열 것이고 후보 이름 역시 투표용지에 그대로 인쇄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심리의 지형은 단숨에 변색됐다. 지지자는 마음속 프리즘을 교체하며 과연 이 선택이 안전한가를 계산하고, 중도층은
이욕이 남았다는 구두점만으로도 발걸음을 멈춘다. 권리는 서류상 남아있지만 행사되는 방식은 기울어진 운동장이 된다. 민주주의가 외형만 유지한 채 속에서부터 무력화되는 방법은 이렇게 서서히 그리고 정교하게 진행된다. 심판은 결국 국민이 한다는 명제는 여전히 맞지만 심판대의 조건이 바뀌면 결과 역시 달라진다. 셋째, 길들이기의 완성규율 권력이 짜놓은 안전지대. 혁명기의 단두대는 눈에 띄는 공포로 저항을 제압했다. 그러나 현대 권력은 묵묵히 작동하는 판례와 프레임으로 더 깊은 굴레를 만든다. 한 번의 결정이 언어의 허용 범위를 좁히고 여론의 레일을 바꿀 때 정치인은 자기를 검열하고 시민은 자기를 단속한다. 부적절 발언이라는 꼬리표가 법적 처벌과 직결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우리는 스스로를 지도 위 안쪽으로 후퇴시킨다. 푸코가 말한 규율 권력의 핵심은 강제의 가시성이 아니라 내면화다. 외부의 감독 없이도 내부의 감시인이 깨어 있어야 완전한 길들이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제 법정은 거대한 파놉티콘의 중앙타, 판례는 거울처럼 반사되는 시선.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스스로를 조정한다. 그 결과 참여와 표현의 장은 축소되고 안전한 발언만이 회로를 순환한다. 세 갈래 침식은 결국 한 점에서 만난다. 살아 움직여야 할 민주적 상상이 허용된 언어, 허용된 선택, 허용된 행동이라는 트리오로 포위되는 순간이다. 그때 시민의 자유는 있다와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만큼 숨 쉴 수 있나의 문제로 전락한다. 그리고 숨이 얕아질수록 길들이기의 숨결은 더욱 길어진다. 그럼 이제 이들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도 살펴보자. 사법권이 독립이라는 단어로 호명될 때 우리는 흔히 고립된 섬정치 바다와 단절된 순결한 영역을 떠올린다. 그러나 섬이 바다를 전혀 의식하지 않는 순간 썰물과 밀물의 힘에 휩쓸려 스스로 무너질 수도 있다. 독립은 고립이 아니다. 그 실체는 투명한 창을 통해 끊임없이 비추어 보고 책임의 자갈길을 따라 끝없이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만 완성된다. 첫 번째는 창으로 드러나는 절차로서 기록 공개와 소수 의견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전원합의체 심리와 선고는 국가 법치의 심장 박동이다. 지금까지 그 박동은 두꺼운 벽 뒤에서 맥박만 희미하게 들려왔다. 이제는 벽의 넓은 창을 내야 한다. 사건이 전원합의체로 선택되는 순간부터 최종 선고에 이르기까지 회의 일정 검토 보고서 참석, 대법관 발언 요지를 모두 기록하고 공개한다면 어떨까? 시민은 심장의 수축과 이완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절차 빠르기가 과잉인지 정당한 긴급성인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 소수 의견 낭독은 창을 넘어선 또 하나의 통풍구다. 다수결이 결정하는 결론 속에도 이견은 법의 건강성을 지키는 백혈구처럼 존재한다. 공개 낭독이 의무화되면 법논리의 균열뿐 아니라 잠재적 남용 가능성까지 기록된다. 다수의 무게에 짓눌린 목소리가 시민의 귀로 곧장 전달될 때 사법은 독선 대신 겸허함을 배우게 된다. 두 번째는 안전핀으로서 사법권 남용 심사의 도입이 필요하다. 모든 권력은 제동장치가 있을 때만 공공의 신뢰를 얻는다. 입법과 행정에는 탄핵감 사국정조사라는 안전핀이 있지만 사법권을 겨누는 제동은 아직 미완성이다. 헌법재판소와 국회는 상호 다른 각도로 사법권 남용을 들여다보는 이중의 심사 구조를 마련할 수 있다. 헌재는 헌법 정신에 입각해 속도 절차의 위헌성을 가늠하고 국회는 대법원 운영 및 행정처 관행을 조사해 제도적 개선을 권고한다. 이 심사는 판사 개인을 단죄하자는 취지가 아니다. 오히려 속전속결이나 이심스러운 배당처럼 구조적 결함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경고 등을 달자는 제안이다. 권력의 미끄럼을 막는 두 번째 안전핀은 사법이 독립이라는 이름 아래 방치되지 않음을 증명한다. 세 번째는 프레이밍을 독점을 피하는 방법으로 시민 배심 저널리즘도 필요하다. 법정이 판결문을 낭독하는 순간
언론은 제목을 적고 정치권은 멘트를 고른다. 그 사이 시민의 귀에는 이미 편집된 해석이 꽂힌다. 이 프레이밍 독점을 흔들지 못하면 투명한 창과 안전핀도 빛을 잃는다. 시민 배심 저널리즘은 전문 기자, 법학자, 데이터 분석가, 평범한 시민이 한데 모여 판결 요지를 실시간 번역, 시각화, 검증하는 열린 해설 플랫폼이다. AI 자막처럼 빠르고 다층적 시선처럼 풍부한 이 해설은 유죄 취지가 무엇인지, 파기환송이 어떤 절차를 의미하는지, 대법관별 논리가 어디에서 갈라졌는지를 직관적으로 보여준다. 핵심은 속도와 깊이의 동시성이다. 공식 보도보다 느리면 프레임은 이미 고착되고, 깊이가 얕으면 단순 반박에 머문다. 시민 배심 저널리즘이 제 시간에 도착한 다층 해석을 내놓을 때 우리는 판결을 이해한 뒤에 의견을 형성하는 첫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창을 통해 빛이 들어오고 안전핀이 흔들림을 막으며 시민이 해석의 주도권을 회복할 때 사법권 독립은 폐쇄적 요새가 아닌 호흡하는 광장으로 변한다. 독립은 스스로를 감추어 지키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노출 속에서 제 모습을 검증받을 때 비로소 의미를 얻는다. 책임 없는 독립은 방종이 되고 투명성 없는 독립은 신화가 된다. 우리는 이제 신화가 아닌 살아있는 헌정 질서를 원한다. 그리고 그 질서는 창을 더 크게 열고 안전핀을 이중으로 달고 시민의 언어가 다시 힘을 얻는 곳에서 시작될 것이다. 법은 애초에 약자의 방패라는 명분을 달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 그러나 방패를 겨눌 방향을 결정하는 손이 소수 엘리트 네트워크라면 금빛 테두리를 두른 그 방패는 어느새 뾰족한 창 끝으로 뒤집힌다. 이번 판결이 드러낸 풍경이 바로 그렇다. 법조문은 변함없이 형평을 노래했지만 속도는 전광석화였고 절차는 미로였으며 배후 네트워크는 조용히 손발을 맞춰 정치 현실의 지도를 다시 그렸다. 정의라는 문패를 건 건물 안에서 사법 엘리트는 누가 경기를 시작하고 멈출지, 어느 팀이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할지 슬그머니 조율했다. 그러나 기억하자. 길들이기는 언제나 시선의 부재 위에서만 완성된다. 권력은 감시받지 않을 때 가장 온화한 얼굴로 다가와 가장 확실한 굴레를 씌운다. 그러므로 시민이 해야 할 일은 그리 복잡하지 않다. 드러난 결과보다 우선에서 속도 절차 네트워크의 세 겹의 맥박을 추적하는 것이다. 왜 이렇게 빨랐는가? 과정이 왜 비가시적이었는가? 누가 누구와 정보를 나누었는가? 라는 질문을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면 엘리트의 설계도는 어느 순간 투명한 유리판으로 뒤집힌다. 그 순간 방패였던 법은 다시 시민의 손으로 되돌아온다. 물론 권력은 늘 새로운 옷을 갈아입는다. 오늘 속도전으로 논란을 일으킨 주체가 내일은 공정하고 숙고된 심사라는 슬로건을 내세울 수도 있다. 그래서 시민의 응시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판결문이 내려올 때마다, 언론의 헤드라인이 쏟아질 때마다 우리는 사법부를 또 하나의 정치 행위자로 인식해야 한다. 그래야만 꽃병처럼 멀찍이 전시된 독립이라는 말이 실제로는 누군가의 비밀 회의실과 직통 연결돼 있지 않은지 점검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법치가 공포의 장치가 아니라 공론의 장으로 기능하려면 법 언어를 다시 시민의 언어로 리클레임해야 한다. 파기환송, 유죄, 취지, 표현물 같은 단어들은 대법원 담장 안에서는 경어체를 면했지만 광장에선 여전히 번역과 해석을 기다린다. 그 번역 작업을 시민 스스로가 맡을 때 엘리트 전유물이었던 전문어는 토론의 토대가 되고 토대 위에선 길들여졌던 권리가 서서히 해방된다. 그러니 판결문의 최종 페이지에 마침표가 찍혀도 이야기는 끝나지 않는다. 그 뒤에 이어지는 질문과 토론, 그리고 끈질긴 추적이 실은 민주주의의 후일담이다. 그 후일담을 쓰는 일이 바로 우리 몫이다. 바라보는 눈이 많아질수록 법은 더 이상 은밀한 도구가 아니라 열린 무대로 변할 것이다. 그리고 그 무대에서
우리는 방패가 창으로 돌변하지 않도록, 창이 다시 방패로 돌아오도록 서로를 지켜보며 지켜낼 것이다.